그날 언니의 결혼식장에서 내 이름이 적힌 자리표는 없었다. 나는 초대장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족석 맨 앞줄에 놓인 카드들을 훑어보았다. 엄마, 아빠, 외할머니, 그리고 빈자리 하나,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뺀 게 분명했다. 나는 조용히 그 빈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다만 몇몇 친척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다. 지은이 왔네. 저기 앉아도 되나? 웃음이 새어나왔다. 작은, 날카로운 웃음.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언니는 흰 드레스를 입고 태현 오빠와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6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며 전니라고 부르던 혈육, 그들이 서로를 보며 눈을 맞추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그들이 서약을 나누는 것을 지켜봤다.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이 메아리 쳤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그저 바라만 봤다. 엄마가 식이 끝난 뒤에야 다가왔다. 지은아, 너 왔구나. 목소리에 미안함 한 방울 없었다. 자리가 모자라서 미안해. 거짓말이었다. 홀은 300석이었고 실제 게스트는 220명 남짓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울었다. 혼자 방음이 완벽한 원룸에서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다. 태현 오빠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는 재벌 3세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 건설회사 후계자였다. 나는 평범한 집안, 평범한 대학, 평범한 직장인. 그래도 6년을 함께했다. 결혼 얘기도 오갔다. 작년에 반지를 보여주며 내년에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올해는 내 언니와 결혼했다. 언니는 원래 연예인 지망생이었다. 인스타 팔로워 30만, 스폰서 붙어서 여기저기 광고 찍고 다녔다. 외모는 인정했다. 나보다 훨씬 예뻤다. 그런데 왜 하필 태현 오빠였을까? 언니가 먼저 유혹했는지, 태현 오빠가 먼저 넘어갔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둘 다 우리가 진짜 사랑이다 라고만 했다. 나는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살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엔 넷플릭스를 봤다. 친구들은 너무 강하다고 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 어쩌겠어? 지난 일이잖아.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언니가 내게 미안하다고 사정하는 꿈. 태현 오빠가 무릎 꿇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동료들이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물어도 그냥 피곤해서 라고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수진이 결혼기념일 파티할 건데 너도 와라. 나는 잠시 멈칫했다. 갈게요. 대답했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가서 또 상처받고 싶었나? 아니면 뭔가 확인하고 싶었나? 파티 장소는 태현 오빠 집이었다. 강남 압구정의 고급 빌라. 나는 빈손으로 갔다. 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왔어. 들어와. 미소가 예전과 똑같았다. 태현 오빠도 오랜만이야. 지은아 하며 반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에는 우리 가족과 태현 오빠 쪽 친지들 몇 명이 있었다.
술이 돌고 웃음소리가 커졌다. 누군가 수진이 태현이 정말 잘 만났다고 했다. 또 누군가 지은이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며 웃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처음으로 검색했다. 복수 방법. 바보 같은 짓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매일 밤 그 검색어를 쳤다. 처음엔 그냥 읽기만 했다. 어느 순간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후로도 계속 조용히 살았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연봉도 올랐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매일 확인했다. 언니의 인스타, 태현 오빠의 링크드인, 심지어 시어머니 계정까지. 팔로우는 하지 않았다. 그냥 검색해서 들어갔다. 언니는 결혼 후에도 활동을 이어갔다. 부부 콘텐츠를 올렸다. 신혼부부의 달달한 일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속에서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사진들을 확대해서 봤다. 언니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 태현 오빠가 언니 허리를 감싼 손은혜가 선물했던 향수병이 배경에 찍힌 사진도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가족 단톡방이었다. 엄마가 올린 사진, 언니 부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나는 빠져 있었다. 캡션은 우리 행복한 가족. 나는 그 사진을 저장했다. 삭제하지 않고 별도 폴더에 넣었다. 나는 점점 잠을 못 잤다. 새벽 3시에 깨서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수백 번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잘못은 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지웠다. 내 존재를 가족 역사에서 삭제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들은 편안해졌다. 내가 웃으니까 그들은 안심했다. 내 침묵이 그들의 면죄부가 됐다. 나는 깨달았다. 침묵은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배신자들을 보호할 뿐이다. 그날부터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그들의 일상, 말 한마디, 사진 하나하나, 노션에 별도 페이지 만들었다. 관찰일지라고 이름 붙였다. 처음엔 그냥 습관이었다. 하지만 점점 체계적이 됐다. 언니가 어느 브랜드와 계약했는지, 태현 오빠 회사가 최근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했는지 모든 걸 정리했다. 회사 동료 중에 태현 오빠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요즘 그 회사 어때? 동료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 부채 비율이 좀 높아졌대. 아버지가 물러나고 태현이가 실세인데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메모했다. 언니 쪽도 마찬가지였다. 팔로워 30만이라지만 실제 광고 단가는 예전만 못했다. 스폰서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다. 결혼 후 이미지가 결혼한 여성으로 바뀌면서 젊은 브랜드들이 등을 돌렸다. 나는 그걸 확인했다. 나는 아직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기다렸다. 그들이 스스로 균열을 드러낼 때까지. 6개월쯤 지났을까? 언니가 엄마 생일에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번엔 꼭 와라. 엄마 목소리였다. 나는 갔다. 언니 집에서 작은 파티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태현 오빠는 늦게 들어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언니가 요즘 회사 때문에 힘들어라고 설명했다. 식사 중에 태현 오빠가 전화 받고 나갔다.
나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문 틈으로 들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좀 어렵습니다. 자금 압박이 목소리가 낮고 다급했다. 나는 조용히 돌아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아주 작은 것부터. 급할 것 없었다. 나는 시간이 많았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태현 오빠 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했다. 합법적으로. 우리 회사가 협력사로 거래하다 보니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다. 부채가 심각했다.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태현 오빠가 과도한 차입으로 확장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현금 흐름이 막혔다. 나는 그 자료를 출력해서 집에 가져왔다. 밤새 읽었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위험 신호는 분명했다. 한 번만 흔들리면 무너질 구조였다. 언니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수입이 급감했다. 결혼 전엔 월 2천만 원 넘게 벌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됐다. 태현 오빠 돈으로 생활하는 게 분명했다. 인스타에 올리는 명품 사진들 대부분 태현 오빠 카드였다. 나는 처음으로 행동을 시작했다. 아주 작은 것 언니의 인스타에 익명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 결혼 후 광고 줄었네요. 신혼 즐기시느라 언니는 바로 차단했다. 하지만 스크린샷은 이미 찍어뒀다. 그 뒤로 나는 몇 개의 익명 계정을 더 만들었다. 엄마들 커뮤니티, 뷰티 커뮤니티 등 언니가 활동하는 곳에 흩뿌렸다. 박수진 최근 광고 없던데 스폰서 끊겼나? 결혼하고 나서 이미지 바뀌어서 그런가 봐. 하나하나가 작았지만 누적되면 달랐다. 언니는 처음엔 무시했다. 그러다 점점 예민해졌다. 인스타 스토리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네 라고 올렸다. 나는 그걸 저장했다. 태현 오빠 쪽은 더 조심스러웠다. 나는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업계에 소문이 돌게 했다. 우리 회사 동료에게 넌지시 말했다. 김태현 실장 회사 요즘 좀 위험하대. 동료는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소문은 그렇게 퍼졌다. 3개월 뒤 태현 오빠 회사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다. 은행이 대출 회수를 압박했다. 주말에 언니 집에 갔을 때 둘 다 얼굴이 어두웠다. 언니가 나를 보며 지은아, 너 금융 쪽이지? 태현이 회사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놀란 척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자료 주면 한번 볼게. 태현 오빠가 당장 노트북을 가져왔다. 나는 자료를 훑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부채가 좀 많네? 단기 유동성 위기 올 수도 있겠는데. 태현 오빠 얼굴이 하얘졌다. 정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 만나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날 이후 언니는 나를 자주 불렀다. 상담을 명목으로. 나는 조언을 해줬다. 대부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는 숨겼다. 가장 위험한 부분을 애매하게 넘겼다. 나는 점점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가족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갔다. 엄마는 지은이가 요즘 착해졌다고 좋아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밤마다 거울을 봤다. 눈이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친구가 너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 그냥 피곤해라고 대답했다. 나는 가끔 멈추고 싶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사진을 볼 때마다 다시 움직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현 오빠 회사의 첫 번째 위기가 왔다. 협력사가 계약금을 늦게 줬다. 현금이 돌지 않았다. 태현 오빠는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후계자 수업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언니가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한 걸 엿들었다. 엄마, 태현이가 너무 힘들어해. 돈이 급해서. 나는 그때 첫 번째 직접적인 행동을 했다.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를 넣었다. 김태현 건설, 부채 은폐 의혹의 증거는 없었다. 그냥 소문 수준. 하지만 감독원은 움직였다. 간단한 서면 조회가 내려왔다. 태현 오빠는 패닉에 빠졌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밤새 자료를 정리했다. 언니는 인스타 활동을 완전히 멈췄다. 잠시 쉬겠습니다라는 글만 남기고. 가족 모임에서 태현 오빠가 나를 따로 불렀다. 지은아, 너 혹시 뭔가 들은 거 있어? 눈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나도 그냥 회사에서 소문만 들었어. 그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언니는 점점 예민해졌다. 나를 볼 때마다 미소 뒤에 경계가 보였다. 어느 날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언니 목소리였다. 누가 소문낸 거 아냐? 태현 오빠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업계가 원래 그래? 나는 그 싸움을 녹음했다. 아주 작은 파일 하나. 그 후로 나는 언니의 과거를 파헤쳤다. 결혼 전 스폰서와의 관계.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루머는 있었다. 나는 그 루머를 익명 계정으로 살짝 뿌렸다. 엄마들 커뮤니티에 박수진 과거에 스폰 있었다는 얘기 있던데 라는 글 바로 삭제됐지만 스크린샷은 퍼졌다. 언니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엄마, 나 이상한 소문 때문에 텀마는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달랬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다. 나는 가끔 죄책감을 느꼈다. 언니가 어렸을 때 나를 업어주던 기억, 태현 오빠와 처음 데이트하던 날의 설렘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점점 흐릿해졌다. 대신 빈 의자, 웃음소리,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내 모습만 선명해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니는 태현 오빠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했고, 태현 오빠는 언니의 과거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틈을 더 벌렸다.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 태현 오빠 회사가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은행이 추가 대출을 거부했다. 주식은 제한된 거래였다. 언니는 완전히 활동을 접었다. 팔로워도 급감했다. 나는 그때 두 번째 제보를 했다. 이번엔 증거를 조금 붙였다. 내가 입수한 내부 자료 일부. 익명으로 언론사에 보냈다. 김태현 건설, 부실 회계 의혹 후 다음 날 기사가 났다. 작은 온라인 매체였지만 퍼지기 시작했다. 태현 오빠는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수습했다.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언니와 태현 오빠는 매일 싸웠다. 이혼 얘기가 나왔다. 가족들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 수진이 좀 달래봐. 나는 갔다. 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태현 오빠가 잘못한 거지? 언니 잘못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을 했다. 둘 다 잘못이야. 태현 오빠는 나를 따로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아,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게 너냐? 나는 놀란 척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는 증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미안해 라고만 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나는 집에 돌아와 울었다. 이번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친구들은 모두 멀어졌다. 가족마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언니의 옛 스폰서 중 한 명을 찾았다. 돈을 주고 과거 메시지 캡처를 샀다. 애매한 내용이지만 맥락상 위험한 것들. 그걸 익명으로 태현 오빠 회사 내부 게시판에 뿌렸다. 동시에 언니의 옛 팬카페에도. 그날 언니 부부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드러났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더 이상 가족 모임에 가지 않았다. 엄마가 전화해서 너 때문이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이혼 판결이 났다. 언니는 위자료 일부 받고 활동을 완전히 접었다. 태현 오빠는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후계자로 세웠다. 둘 다 서울을 떠났다. 언니는 제주로, 태현 오빠는 해외로. 가족은 조용해졌다. 엄마는 나와 연락을 끊었다. 나는 승진했고 더 높은 연봉을 받았다. 원룸에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겉보기엔 모든 게 잘 풀렸다. 하지만 밤마다 그 빈 의자를 떠올렸다. 내가 앉았던 그 자리.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볼 필요가 없다. 이미 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 빈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까?